증시 대담 시간입니다. 역시 삼성전자가 움직이니까 시장이 2,700을 훌쩍 뛰어넘었습니다. 이런 상승세가 더 이어질 수 있을까요? 어떤 투자 전략이 필요할지 이분 모시고 자세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다운 이베스트 투자증권 수석연구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딱 고민이 되는 시점에 나와 주셔갖고 저랑 또 같이 얘기를 하면서 시장에 대한 아이디어를 좀 얘기해 보겠습니다. 이제 퀀트 연구원이시니까 매크로 변수는 좀 짧게 얘기를 할 텐데, 근데 그 매크로에 대한 얘기를 하는 이유는 그 안에서 금리라든지 환율이라든지 이런 움직임에 따라서 업종에 대한 아이디어까지 나오기 그렇죠, 때문에 맞습니다. 먼저 좀 질문을 드리는 거는 FOMC가 끝났고 시장이 우려와는 달리 시장에서는 3번 금리 인하를 점도표 예상해서 2번으로 바꾸지 않겠냐, 조금 더 긴축적인 스탠스를 내비치지 않겠냐 했는데 이제 3번을 유지했어요. 그러면 이제 시선은 한국은행도 그러면 연준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금리를 좀 내려주면서 언젠가는 하반기에도 내릴 건데 내려주는 시야가 좀 당겨지고 그러면 국내 시장도 조금 더 좋은 모습을 보여주지 않겠냐. 일단 한은의 금리 스탠스에 대한 어떤 뷰 챙겨볼까요? 그쵸. 예, 한국은행도 어쩔 수 없이 연준의 스탠스를 따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뭐 당연히 내외금리 차라는 부분이 이미 뭐 2%포인트 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방향성을 먼저 연준보다 먼저 선택을 하기에는 조금은 부담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렇다고 했을 때 미국 연준이 3번 금리 인하를 하겠다라는 부분이 3월 FOMC에서 확인이 됐는데 시기적으로 본다라고 한다면은 뭐 대략 6월, 9월, 12월 정도가 아닐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그렇다라고 하면은 한국은행도 연준의 금리 인하에 따라서 7월과 10월 두 차례 금리 인하할 가능성이 가장 좀 높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은 총재도 그런 얘기는 했어요. 뭐 정부의 눈치는 안 보는데 연준의 눈치는 본다 이런 얘기를 했기 맞습니다. 때문에 네. 연준이 그런 어떤 금리 인하 스탠스를 내비친 상황에서는 금리 인하 스탠스라기보다는 가능하다는 스탠스를 내비친 상황에서는 하반기에 이제 금리 인하 가능하다 이렇게 보고 있고 그렇게 되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금리 경로를 예상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중앙은행의 스탠스에 결국 단기 금리든 장기 금리든 많이 연동이 되기 때문에 하반기에 이제 금리가 그래도 안정을 찾을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을 것 같고 이런 뷰가 유지가 되는지 왜냐하면 국채 투자하시는 분들도 또 금리를 보면서 직접 투자도 하시기도 하거든요. 금리에 대한 방향성도 한번 같이 얘기해 볼까요? 네, 뭐 한국을 얘기를 한국도 마찬가지고 미국도 그쵸. 마찬가지고. 예. 금리는 일단 지금 미국채 기준으로 보면은 2년물이 한 4.64% 정도, 10년물이 한 4.27% 정도 되거든요. 근데 이전에 저점 수준이 어디까지 좀 내려가 있느냐라고 봤을 때 10년물은 한 4%, 그리고 2년물이 한 4.4% 정도로 대략 한 25bp 정도의 전저점 트라이 정도까지는 좀 쉽게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들고 그렇다고 한다면 일단 금리는 조금은 낮아지는 흐름들이 좀 나타날 수 있을 것 같고 네. 다만 3월 FOMC가 물론 뭐 3번 금리 인하라는 부분이 2번으로 축소될 수 있다 올해 안에 이런 부분들이 좀 우려 요인으로 작용했다가 그게 아니라는 게 확인이 되면서 좀 완화적으로 받아들인 부분은 있습니다만 파월 의장 역시도 사실 얘기했던 부분들을 속내를 따져보면은 이 데이터 디펜던트라는 부분을 직접 언급을 안 했다 뿐이지 데이터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라는 얘기들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시점에서 전저점 트라이 정도까지는 충분히 쉽게 가능하다라고 생각은 들지만 그렇다고 해서 하방이 크게 열릴 것이냐라는 부분은 당연히 이제 인플레이션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확인을 해야 되는데 인플레이션 수치를 봤을 때 지금 상황에서 약간은 끈적끈적한 모습, 스티키한 모습들이 확인이 되고 있기 때문에 크게 하방을 열기에는 조금은 데이터를 봐가면서 접근을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FOMC라든지 한은의 스탠스를 챙겨보고 더불어서 금리에 대한 방향성을 얘기했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글로벌 증시가 긴축의 사이클에서 워낙 힘들었었고 금리가 조금 안정을 찾으면 좀 다 같이 오르고 금리가 조금 더 오르면 이제 다 같이 빠지는 상황에서 최근에는 소위 말해서 다이버전스죠. 금리가 올라가도 시장이 아니면 그 안에서도 성장성 있는 업종 AI가 대표적인데 치고 나갔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치고 나가는 업종이야. 금리에 이제 상관없이 간다 치더라도 금리가 좀 안정을 찾아줘야 시장의 온기가 확산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봤을 때는 금리가 좀 안정을 찾을 수 있다. 그럼 금리 안정을 하게 되면 딱 떠오르는 업종들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제약 바이오 업종이거든요. 제약 바이오 업종이 올해 들어서 사실은 뭐라 그럴까요? 주도 업종이 될 수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지만 나쁘진 않았지만 화려한 주도 업종으로서의 부각은 되지 않고 있고 지금 이제 연준의 스탠스도 보고 한국은행의 스탠스도 봤기 때문에 앞으로 제약 바이오도 봐야 된다라는 생각도 하시는 분도 있고 아니다. 반도체로 가야 된다.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있어요. 저 개인적으로는 반도체, 제약 바이오 둘 다 갈 것 같긴 한데 어떻게 네. 우리가 이 밸런스를 맞춰야 될지가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그렇죠. 사실 저도 똑같이 둘 다 좋다고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네. 이제 시장의 색깔 자체가 코로나 이후 시기를 살펴보면은 성장주가 주도하는 시장으로 좀 축이 옮겨갔어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이제 성장주라는 것들은 뭔가 꿈과 희망을 가지고 이러한 업종들이 규모가 커지고 실적이 어디까지 올라갈지 가늠할 수 없는, 그러니까 상단을 좀 열 수 있는 그런 업종들이 되거든요. 근데 이 반도체 업종이랑 제약바이오 업종 이 두 개를 조금 더 깊게 들어가 보면은 반도체 같은 경우는 약간의 경기 민감주와 같은 성향을 또 일부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는 좀 더 퓨어한 성장주 개념에 부합이 된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무슨 말씀을 드리는 거냐면은 제약바이오와 이 반도체 업종을 놓고 볼 때 두 가지에 좀 더 영향을 크게 미치는 것들이 무엇인가를 고려해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는 거고, 반도체가 지금 AI로 인한 성장 기대감이 있는 가운데 시클리컬적인 측면, 경기 민감주적인 측면에서 약간의 개선이 조금은 확인이 되고 있다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는 게 어제 미국 시장에서도 마이크론이 14% 실적이 잘 나오는 바람에 이렇게 좀 급등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그런 부분들이 사실 마이크론 같은 경우는 AI 쪽보다는 약간은 범용 반도체 쪽에 좀 더 가까운 익스포저를 많이 갖고 있는 종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경기 민감주의 경기가 조금은 개선이 된다라는 부분들이 확인된 게 지금 시점이다 보니까 조금은 단기적인 시각으로 바라봤을 때에는 반도체 쪽이 좀 더 좋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말씀드렸다시피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는 금리, 그러니까 성장주에 좀 더 가깝다 보니까 금리에 보다 민감한 그림들을 가져갑니다. 그러다 보니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좀 더 구체화되고 가시화됐을 때가 조금은 더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돼서 저는 단기적으로는 반도체 쪽, 조금은 멀리 바라봤을 때는 제약바이오 쪽이 좀 더 낫지 않나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단기라고 하면 우리가 한 달? 아, 그렇죠. 네. 중장기로 가면 3개월? 네. 그렇죠. 근데 이 단기를 제가 일부러 한 달 이렇게 얘기 드린 이유는 반도체가 지금도 핫하지만 1, 2주 있으면 삼성전자의 가이던스, 최근에 혹시 삼성전자 실적 맞습니다. 추정치 체크를 해보셨나요? 전자 실적 추정치가 조금씩 좀 올라오는 올라오고 있죠. 네, 그림들이 그러니까 범용 나타나고 어저께 있습니다. 마이크론의 실적의 키 트리거는 제가 봤을 때는 AI는 다 알고 있었는데 맞습니다. 범용이라고 네. 하는 건 뭐냐면 스마트폰이나 PC에 들어가는 그쵸. 네. 제품들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중국의 수요도 부진한 상태에서 여기도 돌아선다고 하면서 사실 삼성전자가 젠슨왕의 뭐 컴펌 이런 걸로 올라간 것도 있지만 범용 제품이 돌아서는 부분들, 지금 삼성전자가 하이닉스 대비 밸류에이션이 상당히 그러니까 하회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 삼성전자가 밸류 갭을 좀 축소할 거다라는 시각들이 강한데 가이던스들 나올 거고 어떻게 바라보세요? 네, 저도 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어제 이제 저희 회사에서 종목 자료 나왔던 것들 중에 삼성전기가 있었는데 네. 그 자료를 발표하면서 했던 얘기가 뭐냐면은 고성능 노트북에 대한 수요가 조금씩 올라오고 있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게 아직 노트북이라는 사실 대표적인 내구 소비재, IT 소비재라고 할 수 있는데 이 부분이 물량 자체가 빠르게 늘어나냐라는 거는 조금은 아니기는 합니다. 다만 이 전체 노트북 파이에서
고성능에 대한 비중이 약간은 낮은 성능보다는 훨씬 더 비중이 올라오는 그림들을 보이고 있다라는 거죠. 그렇다고 얘기를 하면은 당연히 반도체 쪽에서도 좀 더 고성능, 고가의 제품들을 소비를 하게 되는 거고 이런 부분들 역시도 반도체 쪽에는 이익단에 있어서 개선 요인으로 좀 작용을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이 물량 자체가 늘어나는 것에 대해서는 현재 뭐 확실치는 않지만 하반기에는 그래도 금리가 인하가 되면서 소비 수요가 조금은 살아나지 않을까라는 부분을 기대하고 있는 걸로 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HBM 네. 이제는 시크릿컬 메모리가 아니라 성장 메모리 쪽에 투입이 웨이퍼라든지 투입이 많이 되니까 기존 범용 쪽의 공급은 줄어들어서 가격이 올라가는데 기존 쪽도 아까 삼성전기 얘기를 드린 이유는 이제 노트북이라든지 이런 범용 제품에 들어가는 메모리도 가격이 높아지는 맞습니다. 초고사양 네. 제품에 대한 이 믹싱이 이루어지면서 뭐 삼성전기 얘기를 통해서 이제 범용 제품에 대한 얘기를 하신 거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맞습니다. 메모리 가격이 저희들이 생각한 것보다도 그쵸. 더 강한 네. 반등을 보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시장이 2,700을 안착하기 위한 그림이 조금 더 만들어졌다. 이렇게 좀 해석을 해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를 필두로 한 반도체, 특히 이제 범용 제품까지 확산된다는 점은 이 주식시장에는 살 게 많아졌다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살 게 많아졌다라는 측면에서 본다면 국내 증시 그리고 삼성전자가 소위 말해서 좀 소외되었을 때 국내 증시를 2,500에서 2,600까지 끌어올린 주체는 뭐냐면 사실 밸류업 프로그램과 관련된 그쵸. 주식들이었고 네. 이에 대해서 외국인 투자자들이 환호를 하면서 사줬었거든요. 당장 어제 그제야 이제 2.7조 원이라는 강한 현물 매수를 해주면서 삼성전자를 비롯한 국내 증시가 올라왔지만 최근에 이 외국인들의 매매를 보면요. 이 삼성물산이라든지 유틸리티에 대한 고민이 생긴 것 같아요. 정말로 국내 밸류 프로그램이 소위 말해서 효과를 보일 것이냐. 그렇지 않을 거다라는 고민들이 좀 생긴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이럴 때는 그냥 그 저PBR주에 해당되는 가치주 내지는 최근에 좀 소외된 대형주보다는 중소형주 이렇게 보자는 얘기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좀 정리해서 얘기 드리면 좀 소외되어 있었던 중소형 가치주를 보자. 지금은 대형주장이거든요. 중소형을 보자. 이게 참 맞나요, 지금? 그쵸. 이런 고민을 하는 것 자체가 뭐 뒤에서도 얘기를 드리겠지만 종목장이고 순환매가 나타나는 시장. 그러니까 안 올랐던 것들도 한 차례 다들 올라와 주는데 지금 시장을 바라봤을 때 안 올라왔던 그 못 올라가던 삼성전자도 올라선 상황이고 그러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남은 게 뭐냐라고 했을 때 중소형 가치주에 대한 관심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일반적으로 중소형주가 대형주보다 좋은 시장이 어떤 시장이냐라고 했을 때 대형주, 그러니까 코스피나 코스피 200 지수 같은 것들이 상방에서 약간은 큰 흔들림 없이 버텨주는 시장에서 위로도 아래로도 크게 치고 나가지 못할 때 중소형주들이 좀 좋은 모습들을 보이거든요. 근데 이러한 상황이 또 수급적인 측면에서는 어떤 그림이냐라고 하면은 외국인들이 시장을 주도하지 않는 시장에서 그런 모습들이 나타납니다. 근데 지금 시장은 말씀하셨다시피 뭐 3월 들어서 외국인의 수급이 조금은 주춤한 모습이 나타나지만 저는 오히려 최근 이틀간의 외국인 순매수에 조금은 집중을 하고 있어요. 왜 그렇냐라고 했을 때 이틀 전에 외국인들이 왜 이렇게 많이 샀냐? 전자를 비롯한 반도체 쪽에 대한 매수가 강했고요. 그렇다라고 했을 때 전자의 이벤트 때문이었다라고 좀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러면 어제는 왜 그렇게 강했느냐? 3월 FOMC에 대한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3월 FOMC에서 금리에 대한 우려를 어느 정도 기준금리 완화 경로에 대한 우려를 어느 정도는 완화를 시켜주는 그림이 나타났다라는 부분이고 그렇다라고 했을 때 원달러 환율은 같이 좀 빠져줬어요. 그러면 이게 좀 이어질 수 있을 것이냐라고 했을 때 조금은 더 연장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면은 외국인 수급이 3월 FOMC 결과를 해석을 하면서 좀 유입이 되고 이게 좀 이어진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여전히 좀 대형주 중심의 시장이 이어질 가능성이 좀 있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대형주 중심의 시장이 가는 거는 이제 외국인이 사줘서 가는 거고
외국인이 우리나라 사주는 건 사실 수출 증가율이 올라갈 때 대형주가 맞습니다. 가는 네. 거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수출 증가율 그려보시면 수출 증가율이 올라갈 때 대형주가 중소형주보다 굉장히 강하고 맞습니다. 수출 증가율이 조금 더디거나 둔화되면 사실은 이제 뭐랄까요? 중소형주가 그 안에서 이제 힘을 받는 건데 지금 수출 증가율이 그래서 좀 돌아서는 환경인 것 같고 거기다가 유동성도 소위 유입이 되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면 뭐 돌고 돌아서 또 매크로 변수를 얘기하면서 우리가 대형주에 대한 얘기를 해야 되는데 2분기에 수출 증가율이 더 올라가면서 대형주가 끌고 간다고 보시는 거죠. 수출 증가율이 사실 여기서 우상향 해나가느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약간은 고민을 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 네. 말을 끊어서 죄송한데 어제 나왔던 20일간의 이 수출 데이터를 보시면 우리가 이제 10일, 20일, 한 달 단위로 네, 나오잖아요. 맞습니다. 20일간의 데이터 보면 굉장히 좋아졌어요. 조업 그쵸. 일수를 네. 감안한 수출을 네네, 보면. 일평균으로 보면. 그래서 네. 우리가 생각했던 건 올해 들어서 우리 같이 자료를 썼잖아요. 네. 작년에 올해 들어올 때는 수출이 좀 둔화될 것 같다 했는데 그쵸, 맞습니다. 생각보다 수출이 좋거든요. 미국이 소비가 좋다 보니까 좀 뷰가 조금 더 강세로 가야 되는 거 아닌지 생각이 들어서. 그쵸. 사실 저도 그 부분이 제일 고민되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반도체 쪽에서 이제 시클리컬, 내구 소비재 쪽 이런 것들이 약간은 개선되는 그림들이 나타나기 때문에 저도 기존에 생각했던 기저효과 이상의 수출 증가율 우상향 그림은 약간 좀 둔화되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번에 시클리컬 쪽에 대한 수요가 조금은 살아나는 모습들이 확인이 되면서 이걸 어느 정도까지 올려야 될 것이냐라는 부분을 계속 좀 고민을 하고 있는데 분명한 거는 기존에 생각했던 것보다는 그래도 수출단이 좀 더 나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런 부분들이 이제 말씀드렸던 뭐 반도체 쪽의 업종적인 얘기가 될 수도 있겠지만 좀 더 크게 바라본다라고 한다면은 미국의 소비라든지 아니면은 미국에서 신규 주문이나 아니면은 수출 주문이라는 부분이 좀 늘어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생각보다는 걱정했던 것보다는 나은 게 확실하다. 다만 이걸 어디까지 올려야 될 것이냐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저도 지금 계속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기는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대형주 중심으로 시장이 좀 안정감 있게 올라가질 것 같고 우리가 이제 3월 조금씩 이제 후반으로 가고 있잖아요. 전체적으로 짧게 다음 주 전략 그리고 3월을 마무리하는 전략 부탁드릴게요. 네. 주간 전망은 사실 좀 처음 해보기는 하는데 주간 좀 어렵긴 한데 네, 왜냐하면 맞습니다. 4월 넘어가는 그런 길목에서 우리가 그쵸. 바라봐야 되는 변수들이 있을 것 같아요. 네, 3월 뭐 이제 한 주 정도가 남았는데 주간으로 접근을 한다 그러면은 이벤트라는 부분을 무조건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그렇게 봤을 때 앞에서 말씀드렸던 모든 업종들이 한 단계씩 올라서는 그림인데 아직 안 올라선 것들에 대한 고민이 좀 필요하다라는 관점은 저도 똑같이 가져가고 있어서 그러면은 뭐가 있을까라고 했을 때 엔터주들이 올라서지 못한 가운데 다음 주에 이벤트들이 좀 산재해 있는 좋은 이벤트들이 좀 있는 그런 업종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특히 좀 하이브 쪽이 이벤트가 좀 많은 것 같아요. 하이브 같은 경우가 지난주에 이제 아리아나 그란데가 새로운 앨범을 발매를 했고요. 그리고 방탄소년단의 비가 디지털 싱글을 발표를 했습니다. 더불어서 다음 주에는 제이홉도 앨범을 발매를 하고 그리고 5인조 신인 걸그룹 아일릿 데뷔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뭐 이후에는 저보다 훨씬 더 이런 엔터 쪽을 잘 아시는 분이 계시겠지만은 4월에 뉴진스나 세븐틴 같은 주요 아티스트들이 활동을 좀 본격적으로 개시를 할 걸로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낮아져 있는 주가에서는 충분히 반등을 기대해 볼 만한 종목이지 않을까, 업종이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주가는 조금은 올라선 그림이 있기는 합니다만 뭐 KCC 같이 이렇게 좀 턴어라운드가 예상되는 가운데 PBR 절대적인 레벨 역시도 한 배가 안 되는 그런 종목들도 좀 관심 있게 볼만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네, 뭐 종목은 뭐 그냥 관심 종목이고 소외되어 있는데 이제 좀 순환매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게 엔터하고 KCC처럼 좀 소외되어 있는 업종 보자 이렇게 정리가 된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정다운 이베스트 투자증권 투자전략팀의 수석연구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는 다음 주 월요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